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음식의 한계를 느낀 한 평범한 주부가 한국에서 김치를 발견하고 도입해 큰 화제가 되었다는데요. 그녀는 평소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부였기에 현지인들에게 더욱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간 김치와 관련해 독일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 뮬러예요. 45살이고요. 평범한 주부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시아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고요.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는 딱 두 나라뿐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중국은 뭔가 큰 나라고 일본은 기술이 좋은 나라. 그게 전부였죠.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어요.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하인츠가 매일 저녁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회사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뿐이었어요. 오늘도 일본 회사 사람들과 미팅을 했는데 정말 꼼꼼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인츠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일본을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정밀하고 깔끔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 반면 중국은 싸구려 물건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으면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겠구나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국은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끔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 그 분단된 나라구나 정도로만 떠올랐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일본 문화나 중국 경제 이야기만 나왔어요. 일본 음식 정말 깔끔하지. 중국이 요즘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요.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가끔 누군가 한국 어떤 나라야? 라고 물어보면 그 남북으로 나뉜 나라 말이지. 이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저도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 한국 제품을 의식적으로 산 적도 없었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독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쟁이라는 무거운 역사, 아직도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잘 모르는 나라였어요. 저는 가끔 한국이 중국의 일부인 줄 알기도 했어요. 부끄럽게도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구분하지 못했거든요. 아시아의 글자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고 문화적 차이도 잘 몰랐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한 아시아 문화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편견은 제가 무식해서 생긴 것도 있었지만 사실 유럽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어요. 저는 유럽의 문화와 전통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흥미롭긴 하지만 우리와는 좀 다른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특히 음식 문화에서는 더욱 보수적이었어요. 독일의 전통 음식인 소시지, 감자, 빵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외식을 할 때는 중국 음식점에서 볶음밥을 먹거나 일본 스시를 먹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독일 사람 입맛에 맞게 바뀐 것들이었죠. 제 일상은 정말 단조로웠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두 아들 막스, 루카스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제 하루 일과의 전부였거든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정말 전혀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만 해도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몰랐던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이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제 조카들이 가끔 한국 아이돌이라는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 스마트폰도 삼성이었고 텔레비전도 LG였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한국 제품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좋은 전자제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비슷비슷했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챙겨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저녁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곧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계기로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제가 그렇게 무관심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작은 우연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나중에는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 될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눈에 보이는 것, 제가 익숙한 것들만 좋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어요. 하지만 곧 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매력적인 곳인지를 말이에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우연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2023년 11월, 저에게는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 회식 때문에 늦을 예정이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평범한 저녁이 제 인생을 바꿀 특별한 저녁이 될 거라는 걸요. 피곤했던 저는 소파에 몸을 맡기고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나 하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평소라면 독일 드라마나 뉴스를 봤을 텐데 그날따라 뭔가 다른 걸 보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뭔가 다른 게 나타났어요. 독일 공영방송이었는데 처음 보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거든요. 배우들의 얼굴이 아시아계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보던 일본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와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화면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었어요. 색감도 부드럽고 배우들의 연기도 자연스러웠고요. 그래서 잠깐만 보자 하고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드라마 속에서는 한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사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작은 그릇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알록달록하게 펼쳐져 있었죠.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빨간색 반찬이었어요. 뭔가 채소 같은데 고춧가루로 빨갛게 물든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김치였지만 그때는 정말 신기하게 보였어요. 저희 독일에서는 이런 빨간 음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라마 속 가족들이 그 빨간 반찬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한 입 먹고는 하면서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침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가족들의 식사 모습이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각자 자기 그릇에서 밥을 떠먹고 가운데 놓인 반찬들을 나눠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희 독일 가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보통 메인 요리 하나와 사이드 디쉬 한두 개 정도만 놓고 식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 속 가족은 정말 많은 종류의 음식을 함께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 다른 맛일 것 같았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할머니가 그 빨간 반찬을 담그는 모습이었어요. 커다란 통에 배추를 넣고 빨간 양념을 발라가면서 정성스럽게 버무리고 있었거든요. 손길이 정말 부드럽고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이 할머니를 도와서 그 빨간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도, 딸도, 심지어 남자들도 함께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모두들 웃으면서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저희 독일에서도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일이 있긴 해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 쿠키를 만들거나 할 때요. 하지만 이 드라마 속 장면은 뭔가 더 특별해 보였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드라마를 빠지지 않고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더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정말 섬세했고 이야기도 재미있었거든요. 특히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독일어와는 완전히 다른 억양과 리듬이 있었거든요.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았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해서 쓰는 게 신기했어요. 상황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드라마일까? 자막을 보니까 한국 드라마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 제가 그동안 별로 관심 없었던 그 나라였거든요. 인터넷에 한국이라고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아직도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삼성이라는 회사도 한국 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쓰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로 삼성 제품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냥 좋은 핸드폰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만든 거였던 거예요. LG도 한국 회사였어요. 저희 집 텔레비전이 LG였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모두 한국 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길에서 자주 보던 차들이 한국에서 만든 거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었어요. K-팝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조카들이 가끔 언급했던 한국 아이돌이 바로 이런 가수들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거죠.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여전히 그 빨간 반찬이었어요. 김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음식 말이에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나오는 김치의 모습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거든요. 도대체 어떤 맛일까?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인터넷에서 김치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식탁에는 김치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건강식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유산균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섬유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가는 높다고 하니까 정말 완벽한 음식 같았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김치를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시내에 아시아 마트가 여러 군데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동안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지나치고 있었던 곳들이었어요. 이제 정말 김치를 직접 먹어볼 차례가 왔어요. 과연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맛있을까? 아니면 너무 매워서 먹지 못할까?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아시아 마트에 가보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김치를 사러 가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발걸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여러 종류의 김치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시아 마트의 자동문이 열리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입구에서부터 낯선 냄새들이 코를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간장 냄새, 참기름 냄새, 그리고 뭔가 발효된 듯한 냄새까지.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냄새들이었어요. 마트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통로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식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한글로 써진 라벨들, 일본어, 중국어가 섞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글자들이었거든요. 냉장 코너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정말 다양한 김치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포장지에 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걸 사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한참 고민하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배추김치를 선택했어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봤던 그 빨간 김치 말이에요. 포장을 보니까 투명한 통에 빨간 배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고춧가루가 빨갛게 발라진 배추잎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거든요. 보기만 해도 매울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계산대에서 김치를 계산하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마트 직원분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김치 처음 드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니까 조금씩 드세요. 처음에는 매울 수 있어요 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치 포장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었거든요. 과연 맛있을까? 너무 매워서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포장을 뜯는 순간 김치 특유의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신맛과 매운 냄새, 그리고 뭔가 발효된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지만 이상하게도 식욕을 자극했어요. 젓가락으로 김치를 하나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제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웠거든요. 혀가 얼얼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급하게 물을 마셨는데도 입 안이 계속 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매워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매우면서도 뭔가 중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또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봤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작게 잘라서 천천히 씹어봤거든요. 처음에 매운맛이 지나가니까 신맛과 짠맛, 그리고 뭔가 깊은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와는 완전히 다른 발효의 맛이었어요. 사우어크라우트는 단순히 신맛만 나는데 김치는 매운맛, 신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까지 복합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정말 복잡하고 깊은 맛이었어요. 다음 날 점심때 저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밥과 함께 김치를 먹어봤어요. 흰 밥 위에 김치를 올려서 한 입에 넣으니까 매운맛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밥이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 이래서 밥과 함께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만 먹으면 너무 맵지만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본 그 조합이 왜 좋은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김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젓가락 정도만 먹었는데 점점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입맛이 적응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며칠 지나니까 김치 없이는 식사가 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하인츠가 제 변화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왜 갑자기 그런 매운 걸 먹어?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김치의 건강상 이 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여보, 김치는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래요. 유산균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다고 해요. 하인츠는 처음에는 그래도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제가 계속 설명하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인츠도 김치를 한번 맛보게 되었어요. 예상대로 첫 반응은 너무 매워 였어요. 하지만 저처럼 밥과 함께 먹어보라고 권했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 차례였어요. 17살 막스와 15살 루카스는 처음에 정말 거부했어요. 엄마, 그거 너무 이상해 보여라면서 고개를 저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맛보라. 정말 작은 거 하나만이라고 계속 권했어요. 결국 막스가 먼저 도전했는데 역시 첫 반응은 매워 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슬그머니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루카스도 형을 따라서 김치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유와 함께 먹더니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냥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김치의 매력에 빠져가고 있었던 거죠. 김치를 먹으면서 저는 다른 한국 음식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여러 음식들을 직접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이름도 재미있고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어요. 아시아 마트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다른 한국 음식들도 사봤어요. 즉석 비빔밥, 불고기 양념, 떡볶이 떡.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특히 비빔밥은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을 비벼서 먹는 건데 각각의 나물이 모두 다른 맛이었거든요. 시금치, 콩나물, 당근, 도라지. 이렇게 많은 채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채소가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독일 음식은 주로 고기와 감자, 빵이 중심인데 한국 음식은 다양한 채소들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다른 방식으로 조리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도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레시피를 찾아서 그대로 따라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를 넣고 끓이면 되는 거였거든요. 집 안에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니까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가족들이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라고 하면서 한 그릇을 뚝딱 비웠거든요.
저도 뿌듯했어요.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렇게 한국 음식에 빠져가던 중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김치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본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 그거 뭐야? 맛있어 보이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 잉그리드가 제일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한번 맛보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김치를 나누어 주었어요. 잉그리드도 처음에는 매워라고 했지만 금세 이거 중독성 있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잉그리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리아, 나도 김치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해?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아시아 마트 위치를 알려주고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잉그리드와 함께 아시아 마트에 갔을 때 저는 마치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건 배추김치고 이건 깍두기야. 이건 열무김치라고 해서 어린 무로 만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었거든요. 잉그리드가 마리아, 너 정말 한국 음식 전문가가 되었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한국 음식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김치를 통해 시작된 제 한국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김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음식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진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시립도서관에 가서 한국 관련 책들을 빌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빌린 책은 한국사 개요였어요.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을 펼쳐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이 5,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전쟁 이후의 발전 이야기였어요. 1950년대에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독일도 2차 대전 후에 빠르게 재건되었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는 그보다도 더 빨랐던 것 같았거든요. 그것도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은 책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기아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 단순한 전자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말이에요. LG도 마찬가지였어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텔레비전이 왜 그렇게 화질이 좋은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였으니까요.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배워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수소차 기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저는 남편 하인츠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회사에서 왜 일본 기업하고만 거래? 한국 기업들도 정말 대단한데 라고 말이에요. 하인츠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설명해주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하인츠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었던 거죠. 일본만이 아시아의 유일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를 봤거든요. 그리고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교육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도 교육을 정말 중시하는 나라지만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너무 과도한 경쟁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교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겠구나 싶었거든요. 문화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K-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창조력에서 나온 결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말이에요. BTS라는 그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젊은 가수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그 드라마가 사실은 한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던 거예요. 섬세한 감정 표현, 인간관계의 묘사, 사회적 메시지까지 담은 스토리텔링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여러 한국 드라마를 동시에 보고 있었어요. 로맨스, 스릴러, 역사 드라마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었거든요. 각각의 드라마가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모습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따라해봤는데 점점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졌거든요. 온라인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서 수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정말 어려웠어요. 독일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거든요.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해서 써야 하고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고 한자어와 순우리말이 섞여 있고 복잡했지만 동시에 정말 흥미로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문장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특별함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중국은 거대한 역사와 인구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이 있었고, 일본은 정밀함과 장인정신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 두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인 것 같았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 개인의 창의성과 집단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라는 독특한 감정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 깊이와 따뜻함은 일본의 형식적 예의나 중국의 실용적 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정말 진솔하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의 IT 기술력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사실,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100%라는 것,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말 디지털 강국이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 때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K방역이라고 불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드라이브 스루 검사 같은 것들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방역 방식을 배우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군사 독재를 겪었던 나라가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바꾼 촛불 집회 이야기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시민의 힘이 이렇게 강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도 민주주의 국가지만 시민 참여의 열정 면에서는 한국이 더 역동적인 것 같았어요. 이런 정치적 성숙함이 한국의 문화적 창의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린 뉴딜 정책, 탄소 중립 선언, 재생에너지 확대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기술, LG의 배터리, 기술 같은 것들이 친환경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도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 지향적 사고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앞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음식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볼수록 한국의 우수성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들의 건강상, 이점과 맛의 깊이에 계속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정말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채소 중심의 반찬 문화, 다양한 발효식품의 활용, 적절한 단백질 섭취까지 현대 영양학 관점에서 봐도 정말 이상적인 식단이었어요. 독일의 전통 음식이 육류와 탄수화물 중심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먹으면 더 건강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마리아가 왜 갑자기 한국에 그렇게 빠졌어? 라고 의아해했지만,
제가 설명해주는 한국의 매력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맛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하더라고요. 2024년 봄이 되었을 때 제 인생에 또 다른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소식이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코리아 푸드 페어라는 행사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한국문화원과 현지 한인회가 함께 주최하는 대규모 한국 음식 문화 행사였거든요. 그 소식을 봤을 때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혼자서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공부했던 한국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즉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잉그리드, 큰일 났어. 한국 음식 축제가 열린다고 해. 꼭 함께 가자. 잉그리드는 제 목소리에서 흥분을 느꼈는지 웃으면서 말이야. 또 한국 이야기네. 좋아. 함께 가볼게 라고 대답했어요. 클라우디아와 베아테에게도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 축제라며 의아해했지만 제가 계속 설득하니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뭔지 궁금하긴 해라고 하더라고요. 행사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뭘 보게 될까, 뭘 배우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밤새 뒤척였거든요.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평소보다 훨씬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서부터 놀라운 냄새들이 코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불고기의 고소한 향,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 떡볶이의 달콤한 향까지 여러 냄새가 섞여서 정말 환상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와, 이게 바로 한국의 냄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미 이런 냄새들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친구들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잉그리드가 정말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네라고 하더라고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큰 규모였어요.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 두 번째는 한국 요리 시연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 세 번째는 한국 식재료를 살 수 있는 마켓이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우리 계획을 세워서 모든 곳을 다 둘러보자라고 제안했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문화체험관이었어요. 거기서 김치의 역사와 제조 과정에 대한 강의가 있다고 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독일 사람들이었는데 모두들 한국 음식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메모장을 준비했어요. 강사는 한국에서 온 요리 전문가였어요.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과학이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라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김치의 역사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의 빨간 김치는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음식이었던 거예요. 지역별로 김치가 다르다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서울식, 부산식, 전라도식이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김치라도 지역에 따라 맛과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김치의 과학적 측면이었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의 종류와 효능, 온도에 따른 발효 속도 조절, 재료들의 영양학적 상호작용까지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었거든요. 할머니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도, 습도, 소금 농도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김치 담그기 체험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설렜어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 장면을 직접 해볼 수 있다니.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끼는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먼저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부터 시작했어요. 배추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고 물에 담그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념 만들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설탕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거든요. 강사분이 김치는 정성이 반이에요.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야 맛있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싶어졌어요.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배추잎 하나하나에 빨간 양념을 발라가면서 정성스럽게 버무리고 있으니까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너무 빨갛다, 정말 매울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점차 김치 만들기에 빠져들었어요. 잉그리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음식이라는 걸 몰랐어라고 감탄했어요. 클라우디아는 독일의 사워크라우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애라고 하더라고요. 베아테는 이제 김치가
왜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음식인지 알겠어라고 말했어요. 제가 담근 김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직접 만들어 본 김치라서 그런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강사분이 2주 정도 발효시키면 정말 맛있어질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치 체험을 마치고 푸드코트로 향했어요.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불고기, 갈비찜, 잡채, 비빔밥, 떡볶이, 순두부찌개까지 눈으로만 봐도 침이 넘어갔어요. 첫 번째로 주문한 건 불고기였어요. 친구들도 이건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함께 주문했거든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독일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잉그리드가 이거 정말 맛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라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디아도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 있구나라고 감탄했어요. 그 다음에는 비빔밥을 시켜봤어요. 여러 가지 나물과 고추장이 들어간 밥인데 섞어서 먹으니까 정말 신기한 맛이었어요. 각각의 나물이 모두 다른 맛이었지만 함께 먹으니까 조화로웠거든요. 베아테가 이렇게 많은 채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건강한 음식이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맞아. 한국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떡볶이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정말 독특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했던 친구들도 한번 맛보고는 중독성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순두부찌개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두부가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얼큰한 맛이 정말 좋았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다라고 친구들이 말했어요.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건강하다는 거였어요. 기름기가 적고 채소가 많으면서도 맛이 뛰어났거든요. 독일 음식이 무겁고 기름진 것과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마켓 구역에서는 평소에 구하기 어려웠던 한국 식재료들을 대량으로 샀어요.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참기름, 김, 멸치까지. 집에서 본격적으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기 위한 재료들이었어요. 한국 요리책도 몇 권 샀어요. 독일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 그림이 많아서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골랐거든요. 이제 정말 집에서 한국 요리에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친구들도 각자 관심 있는 재료들을 샀어요. 잉그리드는 김치와 고추장을, 클라우디아는 된장과 참기름을, 베아테는 김과 떡을 샀어요. 모두들 집에서 한국 요리를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행사장을 나서면서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줄 몰랐어.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한국 음식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가 한국에 빠진 이유를 이제 알겠어라고 잉그리드가 말했어요. 정말 매력적인 문화네라고 클라우디아도 동조했어요. 베아테는 단순히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문화까지 느낄 수 있었어라고 했어요. 정말 저와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오늘 산 재료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제가 한국 문화를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친구들도 함께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정말 한국이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적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약속했어요. 매주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한국 요리에 도전해보는 거였어요. 정말 기대되었거든요. 코리아 푸드 페어는 단순한 음식 축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코리아 푸드 페어 이후 제 삶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독일 주부가 아니라 진짜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을 한국 요리의 날로 정하고 새로운 한국 요리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토요일에는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코리아 푸드 페어에서 산 재료들과 레시피 책을 펼쳐놓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를 넣고 끓이는데 집 안에 정말 좋은 냄새가 퍼졌어요. 가족들이 우와, 오늘은 뭔 냄새가 이렇게 좋아? 라고 하면서 부엌으로 몰려들었어요. 막스가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한국 음식에 별로 관심 없던 루카스도 나도 먹어볼래 라고 했어요.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이 드라마에서 본 것과 똑같았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김치찌개를 맛보는 순간 모두들 정말 맛있다 라고 감탄했어요.
하인츠가 마리아, 너 정말 한국 요리 전문가가 되었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주에는 불고기에 도전했어요. 고기를 양념에 재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간장, 설탕, 마늘, 배, 참기름을 넣고 만든 양념이 정말 향긋했어요. 불고기를 구워서 상추에 싸먹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한번 먹어보고는 이거 정말 신선하고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루카스가 정말 좋아했어요. 세 번째 주에는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나물을 각각 다르게 묻혀서 만드는 거였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갔어요. 시금치, 콩나물, 당근, 도라지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완성된 비빔밥을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물들이 하얀 밥 위에 고추장과 함께 올려져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가족들도 와, 정말 예쁘다라고 감탄했어요. 이렇게 매주 한국 요리를 만들다 보니 제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처음에는 레시피를 보면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거든요. 고춧가루 양 조절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간을 맞추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한국 요리 실력이 좋아지면서 친구들과 이웃들이 저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코리아 푸드 페어에 함께 갔던 친구들이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잉그리드가 먼저 마리아, 나도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줘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했죠.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의 마리아의 한국 요리 교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모임이었어요. 잉그리드, 클라우디아, 베아테 이렇게 3명만 와서 함께 김치찌개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고 친구들이 따라서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왜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야 해? 김치는 언제 넣어야 해? 간은 어떻게 맞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도 가르치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요리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마리아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어라고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집에 가서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고는 정말 맛있다라고 자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참가자가 7명으로 늘어났어요. 제 집 부엌이 좀 좁아서 번갈아 가면서 요리를 해야 했지만 모두들 정말 즐거워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세 번째 달에는 10명이 넘어서게 되었어요. 이제 제 집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요리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더 넓은 주방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요리 교실에서 저는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각 음식에 담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했거든요. 김치가 왜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음식인지, 불고기의 유래는 무엇인지, 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참가자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음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까지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요. 그러던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프랑크푸르트의 지역 신문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온 거예요. 한국 문화에 빠진 독일 주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신문에 나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기자분이 정말 좋은 이야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된 과정,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의 경험, 그리고 지금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이유까지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기사가 나온 후에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전화도 많이 걸려왔고 이메일도 많이 받았어요. 나도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 어디서 한국 재료를 살 수 있나? 요리 교실에 참가할 수 있나? 이런 문의들이었어요. 요리 교실 참가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요리 교실을 2번으로 늘려야 했거든요. 정말 바쁘지만 즐거운 나날들이었어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프랑크푸르트시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축제에서 한국 음식 부스를 운영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축제 준비는 정말 대변이었어요.
친구들이 모두 도와주었지만 많은 양의 한국 음식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김치, 불고기, 잡채, 떡볶이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축제 당일 제가 운영한 한국 음식 부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픈하자마자 긴 줄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김치냐?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들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김치가 가장 인기였어요. 처음 먹어보는 독일 사람들이 이런 맛있는 게 있었다니 라고 감탄하더라고요. 떡볶이도 정말 인기였어요. 달콤하면서 매운 게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사가더라고요. 불고기와 잡채도 완판되었어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바빴지만 정말 보람찼어요.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 음식의 맛을 알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하인츠가 마리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제 진짜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되었네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엄마 정말 멋있어 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다음 주에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원에서 저에게 공식적인 한국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제안해온 거예요.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그리고 독일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문화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마리아 씨가 하고 계신 일이 정말 훌륭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영광스럽다고 답변했어요.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독일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문화원과 협력해서 더 많은 한국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독일 사람들에게 진정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제 새로운 미션이 되었거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문화 주간 행사였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영화,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대규모 행사였거든요. 저는 음식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가족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하인츠는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와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거든요. 막스는 K-팝에 완전히 빠져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BTS와 스트레이키즈를 정말 좋아해서 한국어 가사까지 외우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한국 가서 콘서트 보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루카스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무술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하는구나 라고 감탄했어요. 온 가족이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저녁 식탁에서는 항상 한국 이야기가 나왔고 주말에는 함께 한국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가족 여행지로도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쓰고 있어요. 김치로 시작된 나의 한국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모두 담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되었으면 하거든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꿈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김치를 담그는 전통 방식을 배워보고 싶어요. 한국의 할머니들이 어떻게 김치를 만드는지,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며 그것을 독일 사회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작은 김치 한 입으로 시작된 제 한국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2023년 그 비 오는 저녁에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편견 대신 이해를, 무관심 대신 사랑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저는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 있어졌거든요. 앞으로의 모험이 정말 기대돼요.